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익을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제 인생 3대 원칙 지키면서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XRP에 투자하기에 종종 들어가기에 마땅한 하나의 개발자 홈페이지,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저는 종종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리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페이지에 뭐라고 나오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세요 라고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을 못 믿겠어 라는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P2P가 여기서 중의적으로 쓰였죠. 첫 번째 퍼슨 투 퍼슨,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피어 투 피어로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즉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 대 개인이 돈을 보내기 위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만 전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 리플랩스라는 회사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XRP 레저의 생태계, 그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리플렛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XRP가 네이티브 자산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이동되게 되겠죠. 큰 글씨만 잠깐 읽고 갈까요? 2011년에 데이비드 슈워츠와 제드 맥켈러 그리고 아서 브리또 이 세 명의 엔지니어가 XRP 레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겠죠. 비트코인에 매료된 그 세 명의 엔지니어들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아니까요. 이를 개선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들기 위해 XRP 레저의 생태계를 만들고 기여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목표는 더 지속 가능하고 지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에셋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되겠죠. 종종 많은 분들께서 리플 그거 중앙화된 코인이라서 1000억 개로 딱 찍어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더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많이 부정적으로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볼까요? XRP의 발행량은 1000억 개로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 오늘날 XRP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1000억 개, 그 이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네요. 또한 우리나라의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린랩스라든지 카탈레스 리서치의 대표님들과 미팅을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리플 진짜 1000억 개 고정된 거 맞나요? 왜냐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리플의 임원진들과 회의를 갖거든요. 네, 1000억 개로 고정된 것 맞습니다라는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에 집중을 해야지 이상한 기사를 보면서 속보자 붙은 그런 퍼드 기사를 보면서 리플사가 덤핑 물량 만들어댄데 물량 더 찍어낼 수도 있대. 그들의 말에 절대 현혹되고 투심을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또한 리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면서 XRP와 비트코인을 비교하고 있네요. 이 또한 좀 번역을 해서 볼까요? 리플은 정착까지 돈이 이동되는 데까지 3에서 5초 정도가 걸리고 비트코인은 약 500초 정도가 걸리네요. 리플이 5초라고 가정했을 때 약 100배 정도는 더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약 5건에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 7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약 10건에서 20건 정도. 하지만 이는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으로서 이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XRP 같은 경우는 과거 자료를 봤을 때 1000에서 1500 정도로 보여지고 있지만 작년 9월쯤이었죠 아마 1500의 TPS에서 3400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것,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또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XRP 레저의 기술은 초당 34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팩트 체크 하셨으면 좋겠고요.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XRP 레저는 2012년에 3명의 개발자에 의해 출시가 되어 있다.
데이비드 슈워츠, 제드 맥켈러, 지금은 스텔라 재단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고 이야기했던 초기 개발자이자 창립자 아서 브리또 또한 그들의 대열에 함께 올라와 있다라는 거, 기본 디지털 에셋인 XRP를 사용하여 XRP 레저를 출시했다라는 거 개념 알아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리플이 굉장히 빠르구나,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과는 좀 결이 다른 성격을 띠고 있구나, 이들은 퍼블릭 블록체인, 이 친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허용된 노드만 들어오게끔 굉장히 빠른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끔 확인된 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도 질문 주시더라고요. 항상 타임님 말씀하실 때 0.00001개가 소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이 또한 XRP 레저의 공식 개발자 홈페이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레퍼런스 P가 보이실까요?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 폐기되어야 되는 XRP의 양은 10드랍, 여기는 드랍으로 표시를 했네요. 0.00001 XRP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도 질문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 또한 찾아봐야 되겠죠.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네요. 스팸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XRP 레저의 그 메인넷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량의 XRP를 파괴해야 된대요. XRP 레저의 개발자 홈페이지에 요렇게럼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현재 거래 비용이 10드랍 0.00001개씩 없어지는구나. 근데 딱 정량적으로 이만큼이 소각되는 게 아니라 좀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부하가 높을 때는 더 많이씩 소각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천차만별로 소각이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평균적으로 10드랍 정도는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각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개념을 잡으면서 레퍼런스 P가 대부분의 거래에서 10방울 10드랍이 소각되는구나. 0.00001개씩 없어지는구나. 왜 소각되는지 봤더니 그들끼리 네트워크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스팸이라든지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파괴시키는 이런 움직임을,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구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개념 확실히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사를 보는 것보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리플에 대한 개념을 또 확실히 잡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황 공유 드리면서 XRP에 대한 펀더멘탈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LA의 산불 피해가 엄청났다라고 해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풍 소식까지 있었다 보니까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리플사가 가만히 있지 않네요. LA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리플에서 찍어낸 RLUSD, 이 리플 USD를 $50,000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식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는 또 $500만 XRP를 기부하고 과거에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 브라질의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막대한 돈을 기부한 바가 있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리플사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는 거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움직임이겠죠? 이미 그들의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달러의 주인장, 유로화의 주인장이요? 연준의 뿌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작년 연말서부터였죠.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의 대두화가 됐었는데요. 비트코인 랠리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양자 컴퓨터로서 비트코인의 지갑을 해킹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론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저거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이거 비트코인 또 완전 리셋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만든 하나의 양자 컴퓨터죠. 바로 구글의 윌로우라고 하는 이 양자 칩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지금 현재 혁신화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 정말 치명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양자 칩이 가지고 있는
퀀텀 비트의 줄임말로서 큐비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이 3천만 큐비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 이 구글이 만든 윌로우라는 양자칩은 약 105개 정도의 큐비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105개만 가지고 있어도 기존 컴퓨터의 30조 배의 속도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는 3천만 개 이상의 큐비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해킹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렇게도 말했죠.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하는 거? 그거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어. 일단 큐비트 자체도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한다고 한들 악영향을 막기 위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오히려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 보안성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서로 융합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구글이 만든 윌로우라는 칩이요. 하지만 구글 벤처스, 구글의 자금이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과연 암호화폐 생태계 그들이 이미 점령을 완료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붕괴시켜 버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리라는 카르다노의 창립자죠. 이 찰스 호스킨슨이 양자 해킹도 대비하도록 계속 기술 개발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자 컴퓨터 기술도 발전하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펀더멘탈도 더욱더 발전을 하겠죠. 그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서로 공존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한테 구현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들이 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으로 흔들어대고 있구나.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래요. 내재 가치가 없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JP모건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면서 투자하고 있을까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중들의 양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이런 기사에 투심을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과거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역시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 쓰레기,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금융혁명 자산을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 블랙록의 현물 ETF죠. 아이비트를 통해 5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론 플레이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폰지 사기라고 하고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 리플 XRP에 대해서는 현물 ETF에 대해 최대 80억 달러의 유입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사가 맞는 말일까요? 이제 XRP 또한 그들의 점령이 끝났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겠죠. 이 기사 또한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블랙록이 신청하는 리플의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3년 11월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블랙록 리플의 현물 ETF를 등록했었다가 갑자기 그거 우리가 한 것 아니야. 블랙록의 임원진의 이름까지 팔리면서 퍼드 뉴스가 나왔었죠. 서류 자체는 아직까지도 블랙록 웹사이트에 등재가 되어 있다. 과연 이 퍼드 뉴스의 기사는 누가 유포했을까요? 아직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안 찾는 게 아닐까요? 후행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리플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 지금 현재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미국뿐만 아니라 CB5일을 통해 캐나다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파생 상품을 찍어내기 위해 옵션 거래까지 뿌려대고 있는데요. 그들은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절대 이런 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결성된다라고 하네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만들겠고요. 준비금 업무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트럼프와 면담을 하면서 총 24명의 자문위원회를 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암호화폐 전문가들, 암호화폐 회사의 CEO들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름 또한 들어가 있고요.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의 CEO와 CLO와 트럼프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한 바가 있었죠. 자문위원회에 리플사의 C레벨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리플의 가격이 또 조금 더 펌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설립자 마이클 셀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오는지 고무적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디지털 자산 정책 중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인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의 출범으로써 180도 바뀌는 시장의 흐름,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의 신호탄이 될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저명한 기자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1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1일 정도 되겠죠? 첫날부터 암호화폐 관련한 행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가 과거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망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슬슬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 SEC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은데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기각시키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슬금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미국의 암호화폐 플랫폼, 주식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과거에 SEC가 로빈후드는 중개 업무에서 다수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들끼리 어떻게 됐죠? 4,500만 달러 내면서 벌금으로서 합의하고 끝냈네요. 리플사 역시 2020년 연말에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4년 가까이 눌러져 왔는데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겠죠. 1월 20일에 폴 애킨스,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 3두 정치를 통해 새로운 SEC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리플 vs SEC의 법적 공방, 그 기나긴 시나리오가 종료되는 시점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오늘 블랙록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네요. 이 암호화폐가 지금의 정보화 시대를 만들었던 3차 산업혁명, 3.5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모바일 혁명과 인터넷 혁명의 그 성장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는 그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 역시 AI 칩이 발전하는 속도가 이 고든 무어가 만든 이 무어의 법칙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제는 이 무어의 법칙이 허물어지는 시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반도체 직접 회로 성능이 24개월마다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이 법칙, 해당 그래프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반도체의 직접 회로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제 이 속도를 추월하면서 더 빠르게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의 산업 성장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슬슬 뉴욕의 금융 서비스국이 영국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암호화폐 전문 지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그들끼리 손을 잡고 MOU를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미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2015년이죠. 리플사가 고안한 인터레저 프로토콜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하면서 리플렛을 탑재할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챕스 거액결제 시스템 안에 이미 ISO 2001을 탑재, 마이그레이션 끝냈다라는 거. 뉴욕의 금융서비스청이 배운다라고요? 어떤 표준을 따라가고 어떤 기술력을 채택하게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리플사가 2015년 10월에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 모든 은행의 망을 하나의 장부로 엮으면서 굉장히 빠른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리플의 차트적 패턴을 미루어 보았을 때 13.4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10달러 예측하고요. 누구는 뭐 8달러 예측을 하는데 사실 누가 XRP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5달러 이상까지는 올해 1분기 안쪽으로 폭발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시기와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꼭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가 리플에 투자할 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비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 XRP가 영원히 수중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한다. 즉,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니까 장기적 관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XRP가 계속 급등할 것이다. 저점을 높이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폭발하는 시기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리플의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만의 목표 수량 잘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법적 소송에 대한 마무리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는 거 꼭 느끼시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